지금 영상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매년 8월 모스크바 인근 군사기지에서 개최되어 온 탱크 바이애슬론 2021년 결승전입니다. 경기 규칙은 올림픽 바이애슬론과 비슷합니다. 팀 경기로 정해진 코스에 대전차 장애물이나 물 웅덩이 등을 통과하면서 전차포, 대공포, 기관총 사격 점수와 여기에 코스랩 타임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8월에도 개최되었고요. 이변 없이 러시아 1위, 중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영상에 서방 국가들도 이런 경기가 있었으면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이달 초 나토판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가 라트비아에서 열렸습니다. 나토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탱크 바이애슬론과 같은 성격의 대회를 규정하는 게 타당한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나토 회원국 전차 부대들이 모여서 사격, 주행, 방어, 회피 등의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시작된 The Strong Europe Tank Challenge가 그것이었는데요. 유럽 주둔 미군과 독일군이 주관해서 독일의 군사기지에서 진행되다 2018년 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상은 당시 대회의 모습입니다. 이 대회에서 1위는 오스트리아군이 차지했고요. 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군도 이때 T-60 전차로 참가했습니다. 저 전차들이 아마 지금 전선에 투입돼 있겠죠?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전략 실패로 탱크 무용론이 나올 만큼 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러시아 기갑 부대들은 고전했습니다. 서방 언론에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피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상황이 되면서 서방 전차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러시아군이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심 가는데요. 레오파드2, 챌린저2는 오래전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인수해서 적응 훈련을 마치고 현재 반격 준비 중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연말쯤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간다고 하죠. 나토는 매년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성격의 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그 훈련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고요.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주관하는 훈련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5월 현재까지 진행했던 그리고 진행하는 연합훈련만 봐도 엑서사이즈 스프링 스톰, 엑서사이즈 솔라 에클립스 23, 그리고 아이런 스피어 23 이렇게 7개가 넘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연합훈련이 러시아 국경 인근 나토 국가들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월 3일 시작된 아이런 스피어 2023은 기갑 부대에 특화된 연합훈련으로 나토판 탱크 바이애슬론으로 불릴만 합니다. 아이런 스피어는 라트비아군이 매년 2회 주관하는 국제 기갑 사격 훈련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아이런 스피어의 목표는 발트의 연합 국가와 폴란드 기갑 부대의 응징력과 상호 협조 능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나토군의 기갑 화력을 증명하는 훈련입니다. 이 참가 국가들이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훈련은 주행 그리고 조종 연습, 사격 훈련, 방어 및 회피 훈련, 팀워크 및 소통 훈련, 군사 전술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가국 부대들 간의 실력을 겨루는 나토판 탱크 바이애슬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훈련이 종료됩니다. 이번 5월 훈련에는 불참했지만 프랑스의 라클레르,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2, 미국의 M1 에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2,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C1, 그리고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참가해 왔는데요. 아이런 스피어 훈련이 계속된다면 내년부터는 1위면 올 동계훈련부터는 우리나라의 K2도 폴란드 기갑 부대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런 스피어 탱크 경기의 규칙은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과 유사합니다. 험난한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면서 2km 떨어진 목표물에 120mm 포를 사격, 그리고 동축 기관총으로 대공 사격, 이렇게 구간 기록과 사격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탱크 바이애슬론처럼 선발된 국가대표 전차병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니고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기갑부대 전차병들의 실력으로 경쟁하는 거라 훨씬 더 신뢰성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탱크 바이애슬론처럼 전문적인 현장 중계 방송이 없어서 훈련을 주관하는 라트비아군이 편집한 영상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회 결과를 보면요. 먼저 155mm 포사격 성적은 1위가 캐나다, 2위가 스페인, 3위도 스페인. 그리고 탱크 대결에서는 챌린저2의 영국이 1위, 레오파드2의 네덜란드가 2위, M1 에브람스의 스페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퀸스 로얄 기갑연대의 참모장 앤서니 멀박소령은 자기 부대에서 사용하는 챌린저2가 우크라이나 내 기준이 되고 있고, 챌린저2는 나토에서 가장 치명적인 탱크 중 하나로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은 전장에서 이를 운영할 우크라이나군들에게 큰 믿음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챌린저2 승무원들은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지 챌린저2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좋은 기회였고, 챌린저2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헌터 킬러 모드가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차장과 사수가 각각 다른 목표를 찾기 위한 독립적인 스캐닝 기능이 챌린저2의 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 뉴욕 타임즈에서도 지적했던데요. F-16 지원에 유럽 나토 국가들이 적극적인 반면 미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온 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F-16이 피격돼서 러시아군의 F-16 군사 기밀이 넘어가는 것보다 현재 중고로도 사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많은 인기 있는 F-16의 상품성에 F-16 피격 소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 M1 에브람스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M1 에브람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T-71을 괴멸시킨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미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전차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질이 멸렬한 이라크 전차 부대와의 대결이었고, 지금은 평가절하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정규군과 미군을 대신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결에서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과를 올리는 건 아무리 러시아군이 무능해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레오파드2나 챌린저2의 피격 뉴스가 나오고 M1 에브람스 보도가 나오는 것과 M1 에브람스하고 레오파드2 피격 뉴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는 건 M1 에브람스의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M1 전차를 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던데,